100% 국내산 무첨가 사양 벌꿀을 설날 특가로 1+1 2병에 49,900원에 썰밥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제품을 클릭해 주시거나 혹은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바람핀 남편과 그걸 용인한 정신나간 시부모들에게서 간신히 벗어난 김지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네요.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결혼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고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했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 자리를 만들려고 발버둥 쳤죠. 근데 돌아온 건 뭐였을까요? 무시, 멸시,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제 인생은 제가 살기로요.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기억이 있는 가장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말로는 30년도 더 전에 제가 5, 6살쯤 아버지와 강제로 헤어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결국 그 뒤에 임신이 안 됐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라서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를 찾으려 했지만 엄마가 그러더군요. 우리한테 애정이란 게 남아있었을 사람이었다면 이미 찾고도 남았을 시간이야. 미련 갖지 말고 그냥 무시해. 어머니는 혼자서도 저를 잘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외롭거나 힘들다는 생각도 안 했죠. 사실 결혼 생각도 없었어요. 평생 엄마만 모시며 살자 생각했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10년 전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3교대 근무에 치여 살면서도 나름 보람을 느끼던 시절이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병원 복도에서였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다며 병실을 찾아 헤매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 그게 인연이 됐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고 알게 된 건 남편 집안이 요양원을 운영한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설립한 요양원이고 남편은 원장직함을 달고 있다고 했죠. 전형적인 가족 경영이었어요. 나도 의료기관 쪽이라 지수 씨 일에 관심 많아요. 우리 잘 맞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죠? 의료기관이라니. 요양원은 의료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이미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만난 지 4개월 차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당황했고 두려웠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니까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더군요. 결혼하자. 애는 당연히 책임져야지. 눈물이 났어요. 아, 이 사람이 날 진심으로 좋아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시댁 첫 인사에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편모 가정이라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집안? 내가 진짜 속이 타서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애가 들어와?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대뜸 제 가정 환경을 깔아뭉개더군요. 시아버지도 가세했죠. 너 일부러 임신한 거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없는 집안에 잘 사는 남자 일부러 꼬셔서? 시댁 사람들은 순식간에 저를 꽃뱀으로 몰아갔습니다. 남편은 제 편을 들긴커녕 아주 무미건조했습니다. 정말 웃긴 건
제가 그때 뭐에 씌었는지 그 모습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도 결혼은 성사됐어요. 제 임신 소식이 정말 우연히 시어머니 모임분들 사이에 퍼지게 됐거든요. 제가 산부인과에 가는 걸 시어머니 교회 지인이 보셨거든요. 결국 임신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시댁도 체면 때문에 허락한 거죠. 이미 임신 소식이 여기저기 났어. 혹시라도 딴소리 하면 우리만 평판 떨어지니까 일단 드리자. 나중에 안 맞으면 알아서 나가겠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한 말을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축복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허락받은 결혼이었던 겁니다. 결혼식은 초라했어요. 시댁 하객은 넘쳐났지만 제 쪽은 친정엄마와 친구 몇 명뿐. 시어머니는 식 내내 인상을 쓰고 계셨고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이 결혼이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이었다는 걸요. 신혼집은 시댁집이었습니다.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시어머니가 합가를 결혼 조건으로 내세웠거든요. 결혼 후 1년간 저는 임신한 몸으로도 출산 이후에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댁에는 식모 여사님이 있었음에도 시어머니는 꼭 아침은 제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대학병원 3교대보다 힘들었죠. 시어머니는 옆에서 트집만 잡으셨거든요. 국이 왜 이래? 간도 못 맞추나? 하긴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이 모양이겠지.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됐어. 네가 하면 또 망칠 거 아니냐. 아줌마 아침 좀 다시 차려요. 이건 싹 다 버리고.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저를 인정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시집살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적응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첫 아이를 낳고 친정엄마가 오신 날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엄마가 딸 출산했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비싸게 주고 산 재료들로 반찬을 만들어 왔거든요. 만약 제가 분가를 해서 남편과 둘만 살고 있었다면 엄마도 그렇게 신경 써서 반찬을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딸만 챙기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는 고급 재료로 맛있는 반찬을 많이 만들어 오셨어요. 시댁 식구들도 함께 맛보시라고 말이죠. 손이 트도록 일하면서도 딸 시집 가면 잘 보여야 한다고 애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가 가져온 반찬을 보더니 인상을 팍 쓰며 그러시더군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은 이런 거 안 먹는데. 아니 선물이라고 가져올 거면 적어도 백화점에서 사오던가. 비위상하게 직접 만든 거. 아휴. 엄마가 내민 봉투를 밀어내시면서 한 말이에요. 엄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래도 엄마는 참으셨어요. 아, 네. 입에 안 맞으시면 드시지 마세요. 냉장고에 넣을 자리도 없는데. 아이 그 식모 줘야겠네. 식모한테 준다니. 사람이 정성껏 만들어 온 걸 개밥 주듯이 처리하겠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제 거예요. 저 먹으라고 가져온 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때 친정엄마가 절 말리며 끌고 나왔습니다. 지수야, 그러지 마. 너만 힘들어. 엄만 괜찮으니까 화내지 말고. 돌아가시는 길에 엄마를 배웅하면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싫었어요. 임신을 했을 때 차라리 애 양육비나 받으며 혼자 살 걸 하고 몇 번이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런 집안 며느리들이니까 격이 떨어져. 친정이 변변치 않으니까 갖고 오는 것도 그 모양이지.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다 듣고 있었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게 나중에 얼마나 골물지도 모르고 한 최악의 선택이긴 했지만요. 출산 3주가 지나고 산후도우미 지원이 끝나서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도우러 오셨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대놓고 불쾌해하셨죠. 내 집에 남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만지는 게 싫어. 빨리 가시라고 해라. 제가 식구들 밖에서 일 보는 동안만 와 계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엄마 앞에서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식당년이 뭘 한다고 애를 봐? 손주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면 어쩌려고? 식당년.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어요. 어머니, 식당년이라뇨? 그 말씀 취소해 주세요.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부모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감히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사과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 대접 받으시려면 남의 어머니도 어머니로 대접해 주셔야죠. 혹시 어머니가 항상 말하던 교양이 이런 건가요? 사돈한테 못할 말 하는 거? 교양 수준 한번 대단하시네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야, 이년이 진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다음에 또 우리 엄마 욕하시면 저도 어머니 똑같이 부를 거예요. 어떤 단어가 좋을지는 어머니가 정하실래요? 제가 정하면 좋은 말이 절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시아버지까지 나와서 호통을 치셨어요. 야, 어디 어린 년이 버릇없이 어른한테 눈 크게 뜨고 대들어! 아버님, 전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엄마가 모욕당했는데 참으라는 게 말이 돼요? 시아버지도 누가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하면 참으실 거예요? 시아버지가 말문이 막히셨죠. 모임 회원분들이나 교회분들이 들으시면 두 분 수준을 의심하지 않으시겠어요? 결국 제가 시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판을 건드리니 순간 움찔하며 건성으로 사과를 하더군요. 진심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적어도 우리 엄마 욕은 제 앞에서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저와 시댁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대들었다고 온 친척들한테 소문이 퍼졌고 저는 시댁의 공공의 적이 됐어요. 그런 시댁에서 제가 투명인간 취급받던 시절 유일하게 저를 사람 대접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집안의 가사도우미였던 순자 아주머니였죠. 아가씨 밥 먹었어요? 내가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항상 친정엄마처럼 챙겨주더라고요. 한 번은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주머니,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순자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딸이 있어서 그런가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집 살면서도 힘든 거 보니 안쓰럽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차가운 시댁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봐주신 분이셨으니까요.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저를 이해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아주머니가 힘들어하실 때 옆에서 얘기 들어드리고 가끔 선물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유일한 아군이 됐습니다. 결혼할 때 임신 중이었기에 결혼 후 저는 일을 쉬고 있는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집안일 때문에 복직은 꿈도 못 꾸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6년 만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하셨어요. 지수야, 너 간호사 자격증 있다고 했지? 요양원에서 일 좀 해라. 사람이 하나 나가는 바람에 자리가 비어.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요양원이 최근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부르신 건 의외였죠.
그동안 저를 무시하시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혔어요. 일이라도 하면 나을 것 같았고 제 경력도 살릴 수 있으니까 수락했습니다. 요양원에 첫 출근한 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직원 관리가 엉망이었어요. 직원들 월급은 거의 최저임금이었고 병원 관리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최대한 더 많이 우려먹으려고 환자는 많이 받아놓고 서비스는 엉망이었어요. 남편은 원장실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여기 상황이 좀 심각한데? 뭐가? 잘 돌아가고 있잖아. 잘 돌아가다니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인데. 저는 조용히 개선을 시작했어요. 간호사 경력을 살려서 직원 근무표를 체계화하고 어르신 건강 체크 시스템을 만들었죠. 투약 관리 매뉴얼도 새로 작성했어요. 일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어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하더라고요. 6개월쯤 지나니까 보호자들 반응이 달라졌어요. 아이고, 여기 간호사분 바뀌셨나요? 요즘 아버지 상태가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김지수 선생님이시죠?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시아버지도 흡족해 하셨어요. 며느리가 오고 나서 확실히 나아졌어. 근데 남편 표정은 어두웠어요. 네가 나서서 이것저것 바꿔.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말했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왜 그래요? 그렇긴 한데 내가 원장인데 내가 모르는 게 생기면 안 되지. 아, 이 사람이 신경 쓰는 건 요양원 상태가 아니라 자기 체면이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양원에서 제 역할은 점점 커졌습니다. 행정 업무, 직원 관리, 보호자 상담, 어르신 케어까지 안 하는 게 없었죠. 솔직히 사람 하나만 더 뽑으면 끝날 일이지만 그건 남편과 시아버지가 절대 못하게 하더라고요. 자기들한테 올 돈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입사한 후로 점점 뒷짐만 지게 됐어요. 아니, 원래부터 뒷짐만 졌는데 그게 더 눈에 띄게 된 거죠. 어느 날 한 보호자분이 저와 남편이 있던 사무실에서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원장님, 김 실장님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속 계실 수 있어요. 김 실장님 없었으면 요양원 옮길 뻔했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 남편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밤 집에서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꼭 그런 말 듣게 만들어야겠어? 나 무시하는 거냐고? 내가 언제요? 난 그냥 내 일을 한 것뿐인데. 네 일? 그게 원래 내 일이거든? 원장이 나라고!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아니, 일 맡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딴소리라니. 그럼 당신이 해요. 뭐 누군데 좋아서 하는 줄 알아요? 난 내 할 일만 할게요. 그러고선 진짜 일주일간 요양원에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이미 보고 체계가 제게 다 넘어오게 되어버려서 남편은 우왕좌왕만하다가 시아버지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결국 시아버지가 직접 제게 일 다시 하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일 이후로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서 대화가 끊겼고 절 볼 때 눈빛이 불편해 보였어요. 열등감이었겠죠? 항상 무시하던 아내가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게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전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인데 그게 남편 자존심을 박살낸 거였어요. 그러나 요양원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시설이 노후화됐고 주변에 새 요양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경쟁이 심해졌거든요. 입소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개선안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제안했어요. 이것 좀 봐요.
요양원 리모델링하고 치매 전문 케어 센터로 방향 바꾸면 차별화할 수 있어요. 요즘 치매 어르신 전문 시설 수요가 늘고 있거든요. 남편이 서류를 흘낏 보더니 탁자 위에 던지더라고요. 너 지금 돈이 어디서 나는 줄 알아?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안 바꾸면 3년 안에 망해요. 경영인이 아닌 내가 봐도 지금 위험한데 무턱대고 아끼기만 한다고 다가 아니죠. 투자를 해야 나오는 게 있는데 줄이고 아끼면 오히려 더 없이 보여서 입소자들이 그만 좀 해! 경영은 내가 안다고! 그러니까 경영인이 아닌 당신은 좀 빠져!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저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듣고 남편한테도 듣고. 나조차고 하는 말이에요? 저도 여기 직원이니까 후회하기 싫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됐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뒤로 저는 경영에 대해선 입 닫았어요. 말해봤자 무시당하니까요. 그리고 제 예측대로 그 뒤 1년 사이에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입소자가 30% 줄었고 적자가 누적됐죠.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돈 아끼려고 외국인 간병인 쓰고 시설에 돈 아끼니 괜찮은 환자는 다 빠져나가고 상태가 안 좋은 환자만 받게 돼서요. 게다가 말이 안 통하니 컴플레인은 더 늘어났죠.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시작했어요. 집문서에 빨간 딱지 붙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곧 나아질 거야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직시하기 싫었던 걸 수도 있어요.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시아버지는 은퇴 직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이상 증세를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저였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요양원에 오셔서 같은 서류를 3번이나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아까 드렸는데요, 아버님. 내가? 아니야, 처음인데. 이상하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점점 약속을 까먹으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직원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이사님, 요즘 좀 이상하시지 않아요? 저는 고민 끝에 시아버지를 설득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건강검진 명목으로요. MRI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시는데 시아버지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뇌 위축이 보이시고 인지기능 검사 결과도 경도 인지장애 수준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시아버지가 갑자기 폭발하셨어요. 야, 이년아, 네가 지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아버님, 지금 당장은 큰 이상 없어도 시간 지나면 문제될 수도 있어요. 어머님하고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닥쳐! 너 멀쩡해! 돈 때문에 이러는 거지? 내가 치매면 요양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런 걸 원한 적은 없었어요. 일만 많고 실적도 나쁜데 누가 그걸 원하나요? 아버님, 전 그냥 아버님 건강이 걱정돼서. 건강은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이 일 가족들한테 말하면 난 당장 너 이혼시키고 쫓아낸다! 아무 말 하지 마! 시아버지가 진료 기록을 빼앗아 구기시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제가 먼저 말 안 하면 시아버지가 어떻게 왜곡하실지 몰랐으니까요. 여보, 사실 오늘 아버님 병원 모시고 갔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버럭 화를 냈어요. 야,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네가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았다며? 뭐? 아니,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네가 요양원 뺏으려고 꾸민 거라고 말이지.
요즘 네가 너무 나댄다고 아버지가 불편해하셨거든.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요양원을 뺏어? 난 그냥 일하는 사람이야. 몰라. 아무튼 아버지 건드리지 마. 다음에 또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시어머니도 가세했죠. 그러게, 제가 요즘 너무 설쳐. 시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도대체 속셈이 뭐야?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저를 나쁜 년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결국 저만 온갖 욕 다 먹었어요. 돈에 눈먼 년, 시아버지 모함하는 년, 집안 뒤엎으려는 년. 웃긴 건요, 그러면서도 시아버지 일은 제가 떠안게 됐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점점 실수가 잦아지시니까 누군가는 뒷수습을 해야 했거든요. 남편은 당연히 못하고. 결과적으로 요양원 운영에 제 손길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직원들이 저를 더 따르게 됐죠. 어차피 대원장님한테 보고해봤자 까먹으시니까 다들 저한테 와서 결제받고 지시받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치매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시아버지를 관찰하면서 증상 진행을 체크했죠. 메모도 해뒀고요. 시아버지는요, 본인이 정상이라고 굳게 믿으셨어요. 처방받은 약도 안 드시고 신경도 안 쓰셨죠. 오히려 저만 보면 눈을 흘기셨어요. 저는 그냥 묵묵히 일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솔직히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은 적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참을 수 있었던 건 하나뿐인 아들 덕분이었죠. 남편은 그나마 아들에게는 좋은 아빠였어요. 시부모님은 제게서 나온 아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아들에게 소홀해졌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쯤에 남편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잦아지고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했죠. 향수도 뿌리고 1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런 적 없었는데 말입니다. 제 센서가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신호를 보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됐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줄 돈이 모자라서 돈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남편의 외도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날따라 남편도 시부모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혼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봐야겠다며 은행가를 돌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려는 찰나 휴대폰이 울렸어요. 국제전화였습니다. 사실 이 번호로 이미 2번이나 전화가 왔었는데 바빠서 못 받았거든요. 보이스피싱일까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3번째 똑같이 연락이 와서 전화번호를 사기 의심 조회와 스팸 번호 조회를 한 후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지수 씨 되십니까? 전 미국에 있는 김정호 씨의 유언 집행 담당 변호사입니다. 김정호 씨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정영희 씨 아니신가요? 그건 맞는데요. 김정호 씨는 김지수 씨의 아버님, 즉 생물학적 친부에 해당되십니다. 고인께서는 2달 전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이 모든 재산의 단독 상속인이 김지수 씨라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생물학적 아버지가 있긴 하겠죠. 아버지와의 우연한 재회도 상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돌아가셨다니. 상속이라니. 그 상속재산은 미국 소재 건물 한 채와 현금 자산입니다. 금액은 환산하면 한화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상속 절차를 위해서는 미국에 한 번은 오셔야 합니다. 건물 처분하실 거면 저희 쪽에서 도움 드릴 수도 있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3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아버지가 저한테 전 재산을 준다는 것도 이해 안 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을 거라며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다른 가족은 없나요? 없으십니다. 이혼 후 재혼은 하지 않으셔서요. 고인께서 생전에 한국에 있는 따님을 항상 지켜보셨어요. 사진첩에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모습까지 있더군요. 직접 연락은 못하셨지만 멀리서 보살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원망만 했던 아버지. 그 사람이 30년 넘게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솔직히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어떠한 추억도, 기억도, 감정도 없었으니까요. 애초부터 갖지 못한 것이 사라졌다는 말에 슬퍼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전화를 받고 처음엔 유산 상속 받으면 요양원을 살릴까 아주 잠깐 생각했어요. 제가 리모델링 계획 세워놨던 거 있잖아요. 20억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치매 전문 케어 센터로 바꾸고 시설 현대화하고 직원들 처우도 개선하고. 궁상맞게 돈이나 빌리러 다니다가 돈이 갑자기 생기니 마음이 조금 좋아졌죠. 그래서 돈 빌리려는 생각을 접고 제가 받을 돈으로 급한 일을 처리하자 싶었어요. 그렇게 즐거운 상상을 이어갈 때쯤 순자 아주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나야 순자 아줌마. 전화 끊지 말고 들어야 해. 마치 속삭이는 것처럼 말하셔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전화기 너머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정호 오빠한테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곧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아가씨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 저희 아버지는 무역회사 하세요. 이번에 강남에 건물도 새로 지으셨어요. 어머 그래? 우리 정우 복도 많다. 이런 좋은 집안 아가씨를 다 만나고. 무슨 그런 말씀을. 정우 오빠 이야기 듣고 아버지가 더 좋아하셨을걸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언제 정리하실 건가요? 아버지는 정우 오빠가 이혼한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걱정 마라.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할 거야. 별 쓸모도 없는 애 하나 유책사유 만들어서 정리하는 건 쉽지. 어머니, 저 정우 오빠랑 결혼하면 이 방 쓰면 되죠? 아이 그럼 여기 제일 좋은 방이야. 전 며느리가 쓰던 부부방인데 이제 네 방이지. 감사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실게요. 아이고 우리 채린이 착하기도 해라. 진작 이런 며느리를 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이 전화통화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게 이혼 이야기도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상간녀를 집에 들여와 소개시킨다는 것도 너무 경악스러웠죠. 그때 그 상간녀가 말하더군요. 오빠,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네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유럽은 어때? 와, 좋아. 어머니도 같이 가요. 에이, 젊은 애들 신혼여행을 왜 따라가? 너희끼리 즐겁게 다녀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완전 잔칫집 분위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인색하고 모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와 요양원 직원들에게만 그러셨더라고요. 저 또한 시어머니에게는 직원과 다를 바 없었던 거죠. 그 이후로도 전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순자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밖으로 나오신 것 같았어요. 아가씨, 이미 며느리 바뀌었어. 도련님이 그 상간녀 데려와서 회장님이랑 사모님한테 소개시켜주는데 내가 막 화가 나더라니까. 그 상간녀가 제 집 마냥 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아주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긴 나도 곧 여기 그만둘까 봐.
월급 밀린 적은 없었는데 이번엔 좀 오래 걸리네. 그리고 그 젊은 여자 모실 생각하니까 걱정도 되고. 아가씨도 마음 단단히 먹어. 네, 그럴게요. 이따가 집에서 봬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편의 외도가 진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를 내보내려고 다들 머리 맞대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정말 기분이 더러웠어요. 자그마치 10년을 함께 결혼 생활하며 모진 일 다 버텨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내가 미쳤지. 왜 저 사람들 걱정을 해? 나 없다고 아쉬워하긴커녕 나를 내쫓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을 왜 걱정하나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도에 시부모의 괴롭힘, 두 가지 다 이혼 사유로는 차고 넘쳤어요.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기로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요양원에 사직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할 사람은 남편과 시부인데 둘 다 없었으니 조용히 사라지기엔 무리가 없었어요. 남편 없는 남편 집무실 책상 위에 사직서를 놓아두고 저는 인사 담당 직원에게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밀린 연차 20일 다 쓸게요. 오늘부터 안 나옵니다. 인사 담당 직원이 기겁했어요. 마침 요양원 평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거든요. 요양원의 평가 등급은 어르신 유치의 좋은 홍보수단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평가 준비 누가? 원장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게 원래 원장님 일이잖아요. 그리고 원장님 오시면 꼭 제 사직서 수리해달라고 하고요. 저는 일 잘하고 저와 친분이 있던 직원들을 따로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 그만두고 나가서 새로 요양원 차릴 거예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직원들 표정이 묘해지더라고요. 여기 상황이 어떤지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월급도 밀리고 경영도 엉망이고 게다가 최후의 방패막이인 저마저 나가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미국 갈 준비를 하려면 일단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가야 했기에 저는 순자 아주머니에게 전화해서 시댁 식구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넷이서 오붓하게 식사하러 나갔대서 후다닥 가서 캐리어에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제 짐과 아들 것까지요. 애는 친정에 맡길 생각이었거든요. 시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손주였어요. 계모와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고요.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는 제가 키우기로 이미 마음먹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에 집에 들어오니 순자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아가씨, 어딜 가길래 급히 와서 캐리어까지 챙겨요? 저 미국 갔다 올 거예요. 제 친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재산 상속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잘 됐어요, 잘 됐어. 그 여자 진짜 장난 아니었어. 벌써부터 안주인 된 것 마냥 나더러 작은 사모님이라고 부르라잖아요. 결혼도 안 해놓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남편에 대한 이혼 의지가 더 명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애를 데려다가 친정엄마에게 맡겼습니다. 친정엄마는 아버지 이야기를 듣더니 제게 한섞인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인간. 결혼도 안 하고 딸을 지켜볼 거였으면 그냥 연락을 하지.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웠어? 30년을 숨어서 뭐 했대? 엄마, 너 아플 때 힘들 때 전화 한 번이면 됐잖아. 그 쉬운 걸 왜 못해 바보같이? 엄마 목소리에 원망이랑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30년 전에 헤어진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지수 너한테 다 남겼구나. 그 인간 나름대로는 미안했나 보다. 엄마가 또 우셨어요. 엄마, 이제 고생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게. 애만 잠시 맡아줘.
그래, 애는 걱정 마라. 내가 잘 보고 있을게. 정신 나간 너희 시댁이나 네 남편이 와도 절대 안 뺏길게. 그리고 지수야, 솔직히 이혼 정말로 축하한다. 참고 살 필요 없어. 아니면 버릴 줄도 알아야지. 난 너를 응원할 거야. 친정엄마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저는 바로 미국행 편도 티켓을 끊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 폰을 켜니 미친 듯이 남편한테 연락이 와 있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야, 지금 장난해? 평가 일주일 남았는데 무슨 사직 서고 연차야? 당장 복귀 안 해? 난 법적으로 연차 쓸 자격 있어. 그리고 평가도 당신이 알아서 해. 경영은 당신이 하겠다며. 평가 관련 직원 교육도 당신이랑 아버님이 하면 되겠네. 뭐가 문제야? 야, 너 미쳤어? 그거 네가 준비해야 되잖아. 저번에도 당신이 했고. 맞아, 내가 다 했지. 근데 그거 원래 당신이 일이었잖아. 이젠 당신이 해야 되지 않겠어? 아, 아니면 당신하고 재혼할 여자한테 맡기던지. 뭐? 갑자기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한 목소리로 되묻더군요. 집에 새 며느리 될 여자 당신이 데려왔잖아. 두 분 마음에 꼭 드셨다며? 잘 됐네. 나도 이혼하려고 생각했는데. 아, 그리고 돈 빌릴 때 알아봐. 이번 달 직원 월급 밀릴걸? 그것도 당신이 해결해야 하니까. 뭐? 그걸 왜 지금 이야기해? 난 당신한테 몇 번이고 이야기했고 서류도 올렸어. 상간녀랑 붙어먹느라고 일은 뒷전이었던 당신이 못 본 거지. 남 탓을 왜 해? 그리고 일 그만두는 판국에 내가 그런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뚝 끊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싶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상속 절차를 마치고 2주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변호사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곧장 준비해뒀던 서류를 챙겨 요양원에 두고 온 제 짐을 챙기러 갔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더군요. 제가 들어가자 저와 제일 친한 간호사가 달려오더니 급하게 물었습니다. 실장님 그만두세요? 아, 그때 휴무였죠? 그렇게 됐어요. 저 다른 곳에 요양원 오픈할 건데 생각 있으면 와요. 근데 이번 평가 영 아니었나 보네요? 간호사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어요. 난리 났어요. 평가 최하 등급 받았어요. 선생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원장님은 서류가 어딨는지도 모르시고 이사님은 평가위원 앞에서 같은 말만 3번 하시고. 그랬군요. 직원들 월급도 또 밀렸어요. 다들 그만두겠다고 난리예요. 저도 이번 달까지만 하려고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아니, 예상보다 더 심했죠. 돈 문제는 해결 못했나 보더라고요.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들이닥쳤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야, 너 지금 어디서 뭐 하다 온 거야? 뭐긴 뭐야. 연차 쓰고 뭘 하든 내 맘이지. 내가 뭘 하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항상 존댓말 써주던 제가 반말을 하니 잠깐 주춤하던 남편이 제게 다시 큰 소리를 치더군요. 네가 요양원을 이 꼴로 만들어놓고 지금 짐 챙기러 와?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갑자기 나가버려서 평가 망친 거잖아. 책임져!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책임? 내가? 이보세요 아저씨. 여기 원장이 누굽니까? 당연히 나지. 그래, 네가 원장이야. 네가 책임지라고. 근데 여태까지 뭐 했어? 내가 다 떠먹여줬잖아. 난 연차도 못 쓰고 너 대신 서류 정리하고 직원 관리하고 보호자 상담하고 다 했지. 근데 넌 뭐 했어? 아, 원장실에 앉아서 딴 년이랑 바람필 생각만 했겠다. 그치? 그건 당신 오해라고. 난 바람 핀 적 없고. 하! 내가 떠먹여준 밥상만 처먹고 살다가
이제 밥상 안 차려주니까 굶어 죽을 것 같아? 이제부터 네 손으로 네가 밥 차려 먹어. 그게 원장이 할 일이야. 남편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그래, 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이 요양원에서 한 일이 뭐 있어? 직원 이름 다 알아? 보호자 컴플레인 처리해 본 적 있어? 다 내가 했어. 근데 나한테 책임까지 지라고? 웃기지 마. 하긴 일하러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직원들 쥐어짜서 돈 몇 푼 아끼려는 게 다면서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한테 던졌어요. 이혼 서류야, 사인해. 뭐? 협의 이혼 안 되면 소송 갈 거야. 나 없을 때 여자 데려오면 모를 줄 알았어? 날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나 본데 당신 불륜 증거 다 있어. 다 준비해 뒀으니까 날 유책 배우자 만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혼?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하자고. 애는 내가 데려갈 거야. 그리고 내가 마음고생한 만큼 다 받아낼 테니 기대하라고. 남편이 멍하니 서류를 보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남편 뒤를 쫓아오신 것 같았어요. 야, 이년아.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안 망하게 해놓고? 어머니, 저 바쁘거든요. 할 말 있으면 짧게 하세요. 지금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며느리요? 어머니 새 며느리 있잖아요. 그 상간녀한테는 하세요. 이제 절 며느리로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시아버지 치매 이야기요. 1년 전에 제가 병원 모시고 갔다가 진단받은 거 그때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죠? 그때는 영감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도둑년이 시아버지 치매로 몰아서 요양원 뺏으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 그거 못 잊어요. 그 통화 녹음 아직 있어요. 다 녹음돼 있으니까 제가 며느리 도리를 못했다느니 그런 일로 이혼 사유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움찔하셨어요. 저한텐 어머니가 제 친정어머니를 식당년이라고 불렀던 일이라거나 매번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일들에 대한 증거가 다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어머닌 저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허튼 생각도 그만하시고요. 지수야. 아, 그리고 아버님이 치매 초기에 본가를 담보로 돈 빌리셨거든. 그거 상환 날짜 곧 다 돼가. 돈 없으면 그 집 경매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이혼 서류 빠른 시일 안에 작성해서 연락 줘. 재혼 서두르려면 당신도 빨리 하는 게 좋잖아, 이혼. 그렇게 말하고는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셨는데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며칠 뒤 시부모와 남편이 없는 시간을 골라 시댁집에 남은 저와 아들 물건을 가지러 갔어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 상간녀가 앉아 있더라고요. 버젓이 와이프가 있는 남자 집에서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상간녀가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누구세요? 집주인 며느리인데요. 그쪽은 남편 상간녀죠? 상간녀라니. 마음대로 말해요. 어차피 당신은 쫓겨나는 신세고 난 들어갈 사람이니까. 지금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주 신나셨더군요. 웃음이 나왔어요. 이 여자 진짜 몰라서 이러나? 그 꼴을 보니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러세요? 결혼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네, 시어머니도 절 너무 좋아하시고요. 정우 오빠가 능력 있으시니까 앞으로 잘 살 것 같아요. 날 위해 이혼하겠다는 남자니까 앞으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죠. 능력이요? 네, 요양원도 운영하고 원장님이시잖아요. 아, 그 요양원이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요양원 곧 망할 것 같던데. 잘 알아본 거 맞죠? 제가 웃으며 말하자 상간녀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평가 최하 등급 받았고요. 직원 월급도 밀렸어요. 빚이 얼마인지는 능력 있는 남자에게 물어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요. 이혼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간질 시켜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거짓말이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이에요. 상간녀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더라고요. 통쾌했어요. 그리고요, 시아버지 드실 분 치매인 건 알죠? 남들 평판 생각해서 요양원도 안 보내고 집에서 모실 생각이던데 잘해봐요. 뭐라고요? 초기 알츠하이머요. 지금도 꽤 진행됐고요.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치매는 낫는 병이 아니니까. 상간녀가 입을 벌린 채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요. 그 능력 있다는 남자 원장실에 앉아서 폰만 했어요. 그 요양원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 저예요. 상간녀인 당신이랑 놀아난 것도 제가 번 돈으로 한 거예요.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호텔 가고 다 제가 벌어들이는 요양원 수익으로 번 월급으로 사준 거겠죠? 상간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앞으로 결혼해서 치매 시아버지 잘 모시세요. 무능한 남편도 잘 건사하시고요. 빚도 같이 떠안으시는 거 아시죠? 빚이라니... 설마 아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체리나 나와... 야, 너 왜 여기 있어? 남편이 저를 보고 눈을 부라렸어요. 근데 상간녀가 먼저 남편한테 달려들었어요. 오빠, 이게 뭐야? 요양원 망했다며. 뭐? 누가 그래? 이 여자가 방금 말했어. 평가 최하 등급에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다면서? 남편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리고 시아버지가 치매라면서 그건 또 뭐야? 체리나 진정해. 그 아버지는 그냥 좀 깜빡깜빡 하신 거야. 깜빡깜빡하는 게 치매 아니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떠넘길 생각이었어? 둘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경했죠. 재밌더라고요. 역시 강 건너 불구경이 재밌더라고요. 오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집안 잘 산다며. 요양원 잘 된다며. 거짓말 아니야. 원래는 잘 됐어. 전현이 갑자기 나가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저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 그게 무능한 거 아니야? 야, 너 지금 나 무시해? 무시 안 할 이유가 있어?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야, 뭐가 웃겨? 남편이 저한테 소리쳤어요. 아니, 그냥 재밌어서. 인연이 진짜... 나 갈게요. 두 분이서 잘 얘기해요. 행복하세요. 저랑 애 물건 싹 다 챙겨서 들고 나왔어요. 뒤에서 둘이 계속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신경 안 썼어요. 그 다음날 저녁 순자 아주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가씨 나야. 집 완전 난리 났어. 왜요 아주머니? 집에 도둑 들었거든. 네? 사모님 금고에 있던 폐물이랑 현금이 싹 없어졌어. 5천만 원어치. 범인은 잡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상간녀 소행이던데. 뭐요? 어제 아가씨 그렇게 나가고 그 상간녀가 어제 이 집에서 잤거든. 근데 오늘 낮에 상간녀가 나한테 심부름 시켜놓고 금고 물건 다 털어갔더라고. 우와. 근데 더 충격적인 게 그 상간녀가 전과자더만. 전과자요? 응. 절도 전력에 사기 전력도 있대. 무역회사 딸에 아빠가 강남에 건물이 있다느니 하던 것도 싹 다 거짓말이었어. 그냥 꽃뱀이었던 거야. 지금 집안이 완전 뒤집어졌어. 사모님이 그년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고 도련님은 멘붕이야. 그렇겠네요. 아가씨는 괜찮아?
저요? 저 너무 괜찮아요. 오늘 최고로 기분 좋네요. 저는 아버지 유산으로 요양원을 지었어요. 시댁 요양원 바로 옆에요. 건물 올리고 시설 최신식으로 꾸미는데 반년 걸렸어요. 치매 전문 케어센터로 만들었죠. 제가 예전에 남편한테 제안했던 그 계획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실현한 거예요. 오픈 준비하면서 직원 모집했는데요. 시댁 요양원에서 나온 직원들이 거의 다 지원했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떡밥 뿌려놨잖아요. 새로 요양원 차릴 건데 관심 있으면 오라고요. 시댁 요양원 직원 절반 이상을 제가 데려왔어요. 그쪽은 이제 굴러가지도 않겠죠. 그리고 그때쯤엔 남편과의 이혼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서 저한테 유리하게 끝났죠. 아들 양육권도 제가 받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픈 한 달쯤 됐을 때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같이 왔더라고요. 얼굴들이 험악했어요. 야, 이게 뭐야? 우리 직원들을 다 빼가? 남편이 고함을 질렀어요. 그럼 월급을 제때 줬어야죠. 제가 월급 안 줬어요? 쥐꼬리만한 월급도 늦게 주는데 누가 거기서 일해요? 쥐꼬리? 그러는 너는 돈이 어디서 나서 요양원을 지었어? 시어머니가 드디어 잡았다는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너 우리 요양원 돈 횡령했지? 경찰 부를 거야? 횡령이요?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그쪽 요양원에서 받은 건 월급뿐이에요. 퇴직금은 받지도 못했고 수익은 다 세 사람 주머니로 들어갔잖아요. 누굴 엮으려고. 다 뒤져봐요. 뭐 횡령? 요양원에 돈이 씨가 말랐는데 횡령은 무슨?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났어? 설명해봐. 아, 이거요? 친정아버지 유산이에요. 둘이 멈칫하더군요. 뭐? 네가 아빠 없는 거 우리가 뻔히 아는데 무슨 거짓말을.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애가 어딨어요. 저도 어린 시절 보고 한 번도 못 본 아버지가 있었더라고요.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전 재산을 다 남기셨던데요. 그래서 연차 쓰고 미국 갔다 왔죠. 미국 소재 건물 한 채에 현금 자산이라 한국 돈으로 하니 요양원 차리고도 남더라고요.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남편도 입을 떡 벌렸고요. 그 돈을 다 받았다고? 네. 어머니가 항상 저희 집 아버지 없다고 무시했는데 살다 보니 참 별일이 다 있어요. 그쵸? 둘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아주 잠깐만 참았으면 그게 자기들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사실 그 돈 받고 나서요. 당신네 요양원 살릴까 고민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휙 변했어요. 뭐라고? 제가 세웠던 리모델링 계획 있잖아요. 남편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무시했던 그거. 그 돈이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았으니까. 그럼 근데요. 딱 그때 알았지 뭐예요? 남편이 상간녀를 집에 데려와서 시부모님한테 인사시켰다는 걸.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거 알고 나서 결심했어요. 아, 저 사람들한텐 1원도 안 쓰겠다고. 내 돈으로 내 요양원 차리겠다고. 지수야, 감사해요. 세 사람이 열심히 자기 무덤 파준 덕분에 제가 그 유산 고스란히 들고 와서 제 이름으로 된 요양원 차릴 수 있게 돼서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건 우리도 그 여자한테 속은 거야. 걔가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그래서요? 우리도 피해자라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고 어머니가 그걸 용인했잖아. 여기서 피해자는 나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둘 다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쏘아붙였어요. 당신들이 상간녀한테 속은 거랑 내가 당신들한테 당한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간녀가 사기꾼이면 당신 불륜은 없던 일이 돼? 세상 편하게 사네. 근데 뭐 당신이 피해자면 뭐 할 건데? 이미 우리 이혼했고 남이 됐는데. 둘 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할 말 없으면 이제 가세요. 남의 사업 방해하지 말고. 두 사람을 등 떠밀듯이 내보냈어요.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더군요. 그 뒤로 저희 요양원은 승승장구했어요. 시댁 요양원이 폐업하면서 갈 곳 없어진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고 입소 문의가 폭주했죠. 직원들 처우도 확 올렸어요. 월급은 더 올려주고 복지도 챙기고 그랬더니 다들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나다. 네, 무슨 일이세요? 있잖아, 그 정우가 요즘 힘들어해. 맨날 네 생각만 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대. 저를요? 왜요? 아이, 그러니까 10년 전이 그렇게 단숨에 끊기지 않잖아. 너희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정우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 한 번 바람핀 놈이 두 번은 못 피겠어요? 아이, 그건 일 없으니까 다른 여자 만나려고 하세요. 이번엔 신혼조회부터 하시고요. 지수야,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잘못한 건 아시네요. 근데 그거랑 용서는 별개예요. 그리고 제가 아니라 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편하게. 아이, 그래, 사실 돈도 필요해. 영감 요양원비도 내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고. 이러다가 진짜 본가 집까지 날아가게 생겼어. 참 속편하게 사시네요. 그딴 소리에 제가 좋다구나 하고 돈 빌려주겠어요? 아니, 대체 이혼시킨 며느리한테 찾아와서 돈 달라는 건 어느 나라 상식입니까? 제발 한 번만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사이에 정이 어딨어요. 이혼할 때 다 떼어놓고 왔는데요. 지금 제가 성공했다고 손 벌리는 것 같은데 전 절대 안 줍니다. 지수야,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다음에 연락하시면 변호사랑 통화하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저는 요양원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친정엄마도 모셔왔고 순자 아주머니도 우리 요양원에서 일하세요. 이젠 가정부가 아니라 생활지원팀장으로요. 아들도 남편, 시부모와 떨어져 더 심리적으로 안정됐다고 하고요. 시댁 요양원은 결국 완전히 폐업했어요. 시아버지는 치매로 다른 요양원에 입소했고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산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본가를 담보로 빌렸던 돈을 못 갚게 됐거든요. 그렇게 본가집 경매 넘어가고 본인은 월세 살게 된 거죠. 남편은 취직도 못하고 알바 전전하고 있다더라고요. 일은 안 하고 남을 부리기만 하던 인간이 일을 잘할 수 있을 리가 없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고 싶어요. 스스로를 돕지 않는 자는 결국 무너진다고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시하면서도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한테 기대기만 했죠. 결국 기댈 곳이 사라지니까 무너진 거예요. 남편은 열등감에 쩔어서 저를 미워했지만 정작 실력을 키울 생각은 안 했어요. 자기보다 잘난 아내가 싫으면 자기가 더 잘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게 어려우니까 다른 여자한테서 위안을 찾은 거죠. 저는 달랐어요. 무시당하면서도 제 자리를 만들었고 실력을 쌓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렀어요. 그래서 떠날 수 있었고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하는 날이 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